집 아줌마가 내 아이에 대해서 잘하니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잘하니. 그래, 맞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 없어. 내 아이는 엄마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야. 선생님 우리 아이는 정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정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원을 선택해야 되죠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 진짜 고민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내가 지난 시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명한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어. 너무나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 내가 댓글들을 읽어보고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2탄을 준비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탄을 준비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무슨 생각? 유치원 현장에 있었을 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할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엄마에게 있어서 내 아이는 우주잖아. 그렇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주잖아. 이 우주가 더 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 내가 이런 댓글들을 유치원 현장에 있었을 때 조금만 더 빨리 접했다면 아이들에게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선택해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댓글들 대부분이 참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안고 계시더라고. 우리도 걱정 많이 했지. 우리도 걱정 많이 했지. 그럼 내가 걱정하는 부모님들께 걱정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계속 걱정하세요.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이거 한마디는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 그대들이 이렇게 깊은 고민 후에 결정을 내린 곳이라면 최선의 선택이 맞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엄마로서의 능력을 믿어라. 정말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와 선생님의 시간이다. 부모가 너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아이의 매일매일을 들여다보잖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부모의 표정을 해석해내거든. 엄마가 아침마다 원에 가는 나를 굉장히 안쓰럽게 쳐다보네. 측은하게 쳐다보네, 불쌍하게 쳐다보네, 걱정스럽게 쳐다보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 우주 같은 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최선의 결정을 다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의 눈빛으로 아이를 챙겨서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 믿음의 눈빛 장착하는 거, 내 결정이 옳았음을 믿는다는 거. 엄마들은 늘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시니까. 자, 믿음의 눈빛을 장착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2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 유치원에서는 사실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낮잠 시간이 별도로 없어. 하지만 뭐라고는 적혀져 있냐면 아이들의 개별적인 욕구는 충족시켜주라 이렇게만 내용이 나와져 있단 말이야. 아이들의 발달 단계상 5살 정도쯤 되면 낮잠을 자지 않고도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신체 발달을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시기이긴 해. 낮잠을 자지 않고도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그래서 별도의 낮잠 시간은 확보되지 않아. 그런데 아이들마다 똑같은 5살이지만 체력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 아이는 여전히 낮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대한 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계속 재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낮잠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 5세라도? 5세라도. 근데 유치원의 교육과정에는 아예 낮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정말 나에게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부분도 낮잠에 대한 부분이긴 했어. 선생님, 여전히 낮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랬을 때 우리도 메모를 해. 이 아이가 지금 학기 초에 낮잠이 필요한 아이구나. 그래서 들여다보잖아. 진짜 너무 귀엽거든. 오후 2시 넘어서 방과후 선생님이랑 같이 특별 활동을 하는 시간이 되면 다른 친구들이 막 율동하면서 춤출 때 혼자 이렇게 하면서 뒤로 넘어가. 그럼 그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 그럼 우리가 아이를 개별적으로 눕혀서 재우기 위해서 뒤에서 살포시 안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얼른 잠에서 깨. 그리고는 자기 자러 가지 않겠대. 친구들이랑 같이 계속 놀겠다는 거야. 그리고 책상에서 활동을 하던 아이들을 또 너무 귀여운 게 엎어져서 자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또 아이 눕혀주려고 살포시 다가가면 또 자기 자지 않았대. 자기는 계속 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뭐야? 그게 그 원 안에서의 분위기라는 거야. 친구들은 다 노는데 나만 자러 갈 수 없어. 낮잠을 한번 견뎌보는 힘을 일주일 정도쯤만 딱 생활 패턴을 잡잖아. 그리고 나면 금세 아이가 낮잠 없이도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져.
우리 지한이 같은 경우에도 5살까지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기간이었어. 그런데도 내가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지한이가 4살 때부터 낮잠 자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 오히려. 기억나지? 엄마 나 낮잠 안 자고 싶어. 근데 다 자야 되니까. 그 시간에는 반드시 누워야 되니까 아이가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 아들은 기본적으로 신체 발달은 좀 빨랐어. 낮잠을 자지 않고도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4살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5살 때부터 낮잠을 자는 시간이 없어서 본인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5살 때 신체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정석이냐면 낮잠을 자지 않고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만들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8시부터 자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을 통잠을 자버리는 게 아이의 성장 발달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야. 그런데 꼭 낮잠을 자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체력이 밑바탕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좀 낮잠을 자잖아. 그럼 아이가 밤 8시 이전에 잠이 들지는 않아. 9시를 넘기게 되지. 10시를 넘기는 아이들도 내가 봤어. 자, 10시에 넘겨서 다음날 아침 7시, 8시까지 잤다. 전체적인 잠 시간이 부족하지.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드시 낮잠을 자야 되는 이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는 절대로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선택하셔서 낮잠 시간 확보하시는 거 좋고, 우리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 낮잠이 교육과정 속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유치원 교육기관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한참 4살 때 엄마 나 어린이집 가고 싶지 않아 라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낮잠 자는 게 힘든 아이들인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전체적으로 발달이 느린데 어느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 신체 발달이 느리다거나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에 느리기 때문에 계속 어린이집에서 1년을 더 데리고 있다가 유치원으로 보내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이건 엄마들의 선택이다. 엄마의 불안도 정도에 따라서 선택권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조금 발달이 느리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기관으로 이동을 권장해드린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언어가 느리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는 아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아이가 전체적으로 발달이 느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느낀다 하면 조금 규모 작으면서 익숙한 공간에 한 해 정도 더 데리고 있다가 6세에 더 큰 기관으로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의 불안도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 엄마가 전체적으로 발달이 조금 느린 내 아이를 규모가 큰 원에 보내놓고는 매일이 걱정인 거야. 엄마가 매일 걱정할 거면 그냥 규모 작은데 조금 안정적으로 선생님들의 케어 많이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원에 계속 보내시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엄마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엄마가 안정적이어야지 아이들이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아이의 발달이 느린데 계속 보내던 곳에 보내야 되나요? 이건 아이의 기질과 엄마의 불안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다. 사람을 좋아하는데 발달이 느렸었던 아이들은 조금 규모 큰 곳에 가서 언니 오빠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본인보다 발달이 더 빠른 또래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게 어른들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크게 흡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을 들여다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엄마 결정을 했어. 근데 주변에 이제 다른 원을 선택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들리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옆집 엄마의 결정에 왜 내가 흔들려야 되냐는 거야. 우주 같은 내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분명히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하신 게 맞다. 그 믿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야. 한 번 선택하시고 나면 흔들리지 마시라. 내가 만일에 우리 아이가 또래 집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규모 큰데 보낸 거야. 그리고 아이가 학기 초에 힘들어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내고 버텨내야 되거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라? 믿어주시라. 내 아이가 여기에서 치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 배워나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엄마의 믿음의 시선을 아이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옆집 아줌마가 내 아이에 대해서 잘하니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잘하니. 그래, 맞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 없어. 내 아이는 엄마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야.
그리고 교사진을 볼 때 표정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정만큼 중요한 것이 교사의 이직률도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 교사가 중간에 너무 자주 바뀌는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배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근속연수가 높은? 근속연수가 또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학기 중간에 선생님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출산 때문에 병가 때문에 바뀌는 그런 특수한 상황 말고 어느 날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대.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들이 재원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입학하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있어. 선생님 자주 바뀌는 곳은 지역 맘카페만 들어가도 사실 그런 정도쯤의 정보는 얻을 수 있어. 옆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사의 중간 이직이 높다 하면 사실 나는 재원은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우리에게 1년은 약속이거든. 그 1년간의 약속을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선생님이 처해져 있다고 하는 건 내 아이에게 따뜻한 눈빛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 아이가 장기간 원에 대한 등원 거부를 하잖아. 엄마들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돼. 아이들은 솔직하거든. 선생님이 따뜻하고 우리 선생님이 좋고 친구들과의 삶이 재미있잖아. 절대로 등원 거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유치원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엄마가 오히려 아이를 협박하는 용으로 너 이렇게 하면 유치원 안 보내준다. 이런 협박을 요즘에 사용할 정도로 아이가 원을 재밌어 했다고 하시더라고. 유치원에서의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가지 말라고 해도 아침에 눈 뜨고 가방 매는 게 아이들이거든. 아이들은 정직하다, 솔직하다, 담백하다. 그런데 아이가 장시간 계속 원에 대한 거부를 해. 그런데 선생님과 통화를 해보면 선생님은 아닌데요, 잘 지내고 있는데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사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면 내 아이의 감각을 믿어야 되는 게 맞아. 내 아이의 촉이, 내 아이의 느낌이 그게 맞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좀 전문성이 없는 선생님들이 그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말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엄마들의 진짜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언어가 아니야.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언어 굉장히 피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 아이가 만일 힘들어한다. 그럼 선생님이 아이의 등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원이어야 돼. 그러려면 인력적인 확보도 이루어져야 되겠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감 선생님 요즘 누구누구가 원생활을 조금 힘들어하는데 제가 오늘 저 아이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감 선생님 오늘 하루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 좀 지도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저 아이를 관찰하는데 좀 시간 확보를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거든. 그럼 난 그날 내가 가서 아이들 밥 퍼주고 아이들 뭐 가방 정리 도와주고 아이들 바깥 놀이터 좀 봐주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뭘 들여다보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저 아이가 표정이 바뀌는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상황을 토대로 관찰된 내용을 토대로 어머니들과 상담을 해야지 우리 아이가 이런 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야지 가정관계에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냥 봤을 때 잘 지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은 사실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장기간 거부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들여다보셔야 된다. 선생님과의 상담을 요청하고 선생님이 나의 상담 요청에 나의 간지러웠었던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선생님인지에 대해서도 엄마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등원 거부하는 이유가 한 몇 가지 정도가 있어? 정말 많아. 아이들의 인원수만큼이나 다 다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떤 아이는 사소한 문제로 유치원에 있는 깍두기 먹기 싫어서 안 오는 아이도 있었거든. 그런 경우에는 깍두기만 소거해주면 아이는 유치원 다니는 게 세상 즐거워지는 거야. 내가 먹기 싫은 반찬만 안 먹어도 되는 그 상황이.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 끌기 하나였어. 엄마 아빠가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치원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의 그 걱정스러운 눈빛이 본인을 위로하고 있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사실 친구 관계일 때가 가장 많지. 친구 관계 중에서도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자세하게 들여다보잖아. 어떤 특정
특정 친구와의 갈등이 굉장히 깊은 골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어. 모르나고 비싸네. 그렇지. 그랬을 때는 선생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아이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전문성이야. 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교사진들이 모여있는 곳은 사실 입학이나 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야. 등원고부에 대한 건 사실 너무 케이스가 많으니까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할까? 다음으로 또 많은 질문들을 주셨던 게 병설과 단설과 사립과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 자, 이걸 4개를 어떤 기간이 좋다라고 나는 그 어떤 평가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한번 드려볼게.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소속된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병설 중에서도 4학급 이상인 병설이 있고 하나급이나 2학급인 병설이 있어. 하나급에서 2학급 경우에는 원감 선생님이 따로 계시지 않거든. 원장 선생님도 따로 계시지 않아. 교장 선생님이 원장의 역할을 겸직하고 계신다. 그래서 병설을 보면 선생님만 계신 경우가 있어. 이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임용권을 가지고 뽑으시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발령을 받아서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입학 설명회를 들었었던 저 선생님이 내년에는 근무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댓글 보면 어떤 어머니는 병설을 보내고 굉장히 만족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적으시고 어떤 어머니는 병설을 보냈는데 선생님과의 갈등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댓글을 남기셨더라고. 이거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으면서 다니는 구조고 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병설 선택하시면 돼.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보내는 거지. 두 번째는 공립단설이야. 공립단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맞아. 원장 선생님 계시고 원감 선생님 계시고 교사진들이 있어. 그런데 원장님도 3년에서 4년 발령을 받아서 여기에 임명이 되시는 경우야. 우리 지안이도 공립초등학교를 보내잖아. 사실 1학년, 2학년 때 교장 선생님과 3학년, 4학년 때 교장 선생님이 완전 다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완전 다른 것 같아. 아이가 1, 2학년 때는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요즘에는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야. 밥 먹을 때 와서 어깨 두드려 주시고 아침에 아이들 등교를 다 맞이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다 나누어 주시더라고. 같은 초등학교인데도 교장 선생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르구나. 선생님 복불복이 있을 수 있지.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하시니까.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근무를 하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좋은 선생님 발령을 받아서 올 수 있는 문제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치원하면 딱 떠오르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 개인이 소유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원장님의 철학이 그 원의 철학이 되기도 해. 그러면서 임명권을 누가 가지냐면 원장님이나 중간관리자가 가지는 거야. 그러면 내 교육 철학과 비슷한 기질과 성향의 선생님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을 참 많이 닮아 있어, 선생님들이. 내가 만일에 밝고 명랑한 원장이잖아. 그럼 난 어떤 선생님에게서 매력을 느낄까? 밝고 명랑한 선생님에게서 매력을 느끼겠지. 그렇지.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차분한 사람이야. 그럼 난 어떤 선생님에게서 매력을 느낄까? 차분한 선생님에게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의 모습을 교사들이 참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원장님의 교육 철학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이유가 원장님과 참 많이 닮은 교사진들이 모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장님이 교육 철학이 없으신 분이야. 이분 밑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분이 아이들 식단, 먹는 걸로 장난까지 치시네. 교사들이 이 원에 남아있고 싶을까?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교사의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 1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도망치는 선생님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사립 재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기도 하지.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재계약이 매년 이루어지는 곳이거든. 그래서 1년이 딱 지나가고 나면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홀하고 교사로서의 품위가 갖추어지지 않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내년에 이 선생님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법적 권리가 원장님에게 주어져. 그런데 사실 남편 사립이든 병설이든 단설이든 어린이집이든 18 중에서 9할이 교사다.
내가 유치원 교육기관, 어린이집 교육기관을 어린이집은 어린 연령이 다니는 원, 유치원은 연령이 높은 아이들이 다니는 곳으로 너무 이분법화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댓글도 있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은 5세까지만 있는 어린이집을 이야기한 거야. 근데 평균적으로 5세까지만 있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지. 그런데 어린이집 중에서도 대규모 어린이집들이 있거든. 7세까지 다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 그런데 내가 중간에 한번 이동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4살에 들어간 어린이집이 7세까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야. 그럼 4년 재원하시면 돼. 엄마와 아이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런데 0세부터 시작해서 한 곳에서 7년을 다 보내는 건 나는 사실 반대야. 왜? 중간에 한 번 정도쯤은 이동을 하시는 걸 고려해. 그건 내가 1탄에서 이야기를 했어. 4세부터 5세 올라갔는데 5세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학급이 2학급 정도쯤으로 나뉘어진다거나 6세에서 7세 올라갈 때 또 새로운 친구들의 유입이 있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접해지는 그런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얼마든지 재원시키셔도 된다. 그런데 사실 내 아이가 좀 사람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좋아하고 또래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은 아이라면 5세, 6세, 7세를 합해서 10명 남짓 있는 곳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5세가 넘으면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게서 배우는 것이 어른들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기거든.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맞지. 그리고 또래 중에서도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5살부터야. 자, 예를 들어서 5살, 6살, 7살 혼합이 15명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 중에서 5살이 6명인 거야. 그 6명 중에서도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2명이야.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내 아이는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봉쇄돼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여자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랑만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 사실 5살이 넘으면 또래 집단 친구들의 인원수가 좀 확보가 된 곳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래 집단에게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친한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친한 친구는 남편,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야? 나와 성향이 잘 맞고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껴야지 친구라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함께 놀 수 있는 여자친구가 3명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2친구가 기질이 맞아서 너무 잘 놀아. 그럼 나는 여기에 맞춰서 놀기 위해서 나답게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10명 있는 곳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나와 가장 성향이 잘 맞고 나와 함께 놀 때 웃으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병설을 선택하든 단설을 선택하든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을 선택하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든 내가 방금 전에 드렸었던 정보를 활용해서 내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건 우리 엄마들의 몫이다. 내가 활동적인 아이들을 정적인 원에 보내서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지 말아라. 활동적인 아이들은 활동적인 에너지를 마음껏 뿜을 수 있는 원에 보내고 정적인 아이들은 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원으로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리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정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정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원을 선택해야 되죠?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 진짜 고민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들은 어디를 보내도 다 잘 다닐 것이다. 아, 약간 51대 49 이런 그렇지. 느낌이. 내가 이야기한 정적이다, 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이가 정적인 거 90, 이 아이들은 정적인 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 맞다. 동적인 것 겨우 10%밖에 있지 않은 아이에게 동적인 유치원을 보내서 아이가 살아내는데 너무 많은 애를 쓰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였어.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동적인 게 45고 정적인 게 55야. 그래서 또 어떨 때 보면 정적인 게 45인데 동적인 게 55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다 잘 적응할 것이다. 그러네. 엄마가 최선인 곳을 보내면 된다. 엄마들이 원 선택할 때 내 아이의 기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질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는 엄마의 동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를 40분을 돌아서 데려다 주고 출근해야 되는 거라면 나는 반대다. 근데 엄마가 보낼 수 있는 최선의 원을 보내고 엄마가 방긋 웃을 수 있다면 아이는 그 엄마의 웃음을 통해서 안정감을 확보할 것이다. 엄마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야. 쌍둥이인데 아이가 서로 기질이 다르대. 그래서 엄마가 다른 데 보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 쌍둥이인데 아이가 정적인 성향이 조금 더 많아서 55점을 찍는 아이가 있어. 그런데 같은 쌍둥이인데 하나에는 동적인, 활동적인 것이 100을 찍는 아이야. 그럼 엄마가 활동적인 아이는 활동적인 원에 보내고 정적인 것이 55인 아이기 때문에 5점이 더 높은 거잖아. 양쪽에 다른 원을 보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 내가 진짜 중요한 거 엄마의 동선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 이 55점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어디든지 잘 다닐 것이다. 그냥 평균을 매기자면 30점에서 70점인 아이들은 어디든지 다 잘 섞일 것이다. 자, 그런데 한 쌍둥이 녀석이 100을 찍는 동적인 녀석이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이 55점인 아이를 이 동적인 원에 보내시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야.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처럼 고착화된 사고가 만들어진 시기가 아니라 사고가 유연한 시기거든. 그래서 동적인 아이들이 정적인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을 거고, 정적인 아이들은 동적인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내 아이가 아예 10점, 90점일 때는 진짜 그 성향에 맞는 곳을 찾아서 보내시고 30에서 70점 정도,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렇다라는 것이 보일 때는 어떤 원을 보내도 그 안에서 잘 배우고 잘 자라날 거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야. 무난한 애들이네. 그렇지. 그리고 식단도 꼭 보셔야 돼.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식단표가 초등학교랑 같이 운영이 되거든. 그래서 잘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맛있대. 왜냐면 초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먹는 마라탕 먹고 소떡 먹고 조금 큰 아이들이 먹는 식단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너무 장점이 있지만, 사실 입이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간을 맞추어서 음식을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게만 맞는 영양 식단이 만들어져. 식단을 진짜 들여다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단만 봐도 그 원장님의 철학이 보여. 먹는 걸로 아이들한테 장난치는 원장님은 다른 것에서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 내가 우리 지안이를 정말 믿고 맡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안이가 다녔었던 유치원은 선생님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원이었어. 그래서 3살 많은 우리 조카도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지안이가 다닐 때 담임 선생님으로 남아 계시기도 했어. 근데 선생님들이 왜 안 바뀌시는지 나는 사실 알아. 왜냐하면 내 제자들이 실습을 나가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있는 유치원으로 실습을 나가기도 하잖아.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교수님, 식단이 끝내줘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루는 연수가 일찍 맞춰서 우리 지안이를 직접 차량을 태우지 않고 데리러 갔었던 적이 있거든. 그런데 원장님이 정말 좀 세셨거든. 거기 원장님이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사장님이랑 싸우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원장님도 왜 저렇게 싸우시나 하면서 옆에 가서 들었거든. 그랬더니 식자재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장님 다른 원에도 다 이 재료 들어갔어요. 왜 여기서만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도 화가 나신 거야. 근데 이 원장님도 만만치 않으시거든. 다른 원에서는 이런 식재료 가지고 애들 음식 해먹이나 보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들 최고 좋은 재료로만 먹일 거다. 이거 다시 가지고 와서 더 최고급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돈은 상관없다. 최고급 가지고 온나. 이러면서 싸우시는 거야. 내가 그 원장님 보면서 멋있어. 저렇게 아이들의 먹거리부터 신경을 쓰시는 원장님이라면 나 믿고 보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 그런데 아이들 먹는 것에서 돈 좀 남기려고 욕심 부리시는 원장님들이 있거든. 그 원장님들은 교육 철학을 들여다봐도 교육 철학 없으실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식재료비 아껴서 본인의 사욕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식재료에서 욕심 부리시거나 장난치시는 원에는 절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실 식재료가 자신감 있는 원장님들은 입학 설명회에서도 식재료 소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자신 있거든. 나도 들었거든. 그런데 사실 식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원장님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신지 입학 설명회 때 식단에 대한 이야기 거론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리고 또 아이들 입맛이 다 알고 있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잘 먹을 수밖에 없어. 엄마 반찬 너무 맛있어. 엄마 집에서 먹는 것보다 원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니까 아이들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오늘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야. 1탄에서 충분히 이야기 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2탄이 만들어지더라고. 3탄은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래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이전처럼 그래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 3탄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 진짜?